실제로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추모하시는 분위기로 프사를 이렇게 검정 리본으로 많이 바꾸셨거든요. 그것도 내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추모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제는 기피 직업이 되어버릴 거라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내려갈지 결국 피해는 또 학생들이 보겠죠. 좀 학부모님들이 각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학부모?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르침을 받는 곳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실패하는 감정, 부정당하는 감정 겪어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교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까요?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정말 저희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요즘 들어 자꾸 일어나고 꼭 폭력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말에 전혀 뭐 반응하지 않는 혹은 뭐 아주 좀 거꾸로 가는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통제 불가인 상태.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아주 안 좋은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또 어떤 방법들이 좀 가능할지. 그래서 오늘 교사 출신 변호사신데 이미랑 변호사님을 한번 모셔서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사를 하셨어요? 2010년부터 15년 정도? 15년까지? 하신 건 맞죠? 네네. 약 5년 정도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초등학교요? 네, 초등학교입니다. 혹시 어느 지역이? 저는 충청남도에 있었습니다. 아유. 고향이 충청남도라. 네. 충청남도. 네, 좋죠. 근데 그때랑 지금도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보시니까 뭐 선생님들의 뭐 통제라는 말은 좀 그렇고 선생님들의 뭐 이야기 같은 거를 잘 아이들이 안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교권을 좀 침해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 교원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서 욕설을 하거나 대놓고 뭐 수업 시간에 손가락 욕설을 대놓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선생님한테? 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또 근데 만약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오래 세워놓으면 아동학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다 알아버려서 지금 정말 그 어떤 초등학교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 통제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걸 애들이 안다고요? 네. 선생님이 못할 거라는 걸? 네.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한테 이게 들리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면? 정말 답답한 게 제가 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입회를 해도 선생님 왜 목소리를 크게 하셨어요? 그거 정서적 학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수사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와서 한번 애들 수업을 좀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애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막 누구야 뭐 이렇게 소리 지르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위협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아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은 아예 불가능하고. 네. 그럼 이제 야 너네 이렇게 밥 먹는데 잘 줄 좀 서 그리고 어깨 이렇게 뚝 민다든지 아니면 잡아당기는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것도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면 강제추행으로 또 고소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일이 근데 아주 극히 드물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일반적입니까? 꽤 많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흔한 게 아무래도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시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한 달에 한 4-5건 정도 있고 정말 많이 몰릴 때는 하루에도 4-5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시기가 있어요.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학기 말에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임 변호사님이 교직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근데 지난 한 10년 정도간에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왜 그렇지?
혹시 뭐 왜 그런가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급격히 그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전체적인 이유야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바뀌셨어요. 되게 극성으로 바뀌셨거든요. 자녀가 너무 집집마다 한두 명 있고 뭐 따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위기가 좀 형성된 것 같고요. 또 정책적으로 조금 편중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학생인권 하다 보니까 학생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교육청에서는 뭐 아예 학생들을 상벌점을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냥 상점 벌점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상점 벌점도 네, 인권 명확하게 침해라고? 학생 인권 조례에 상벌점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어떤 학부모가 아니 봐봐 우리 지역 그 인권 조례에 분명히 상벌점제가 인권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왜 우리 아이한테 상벌점 주셨어요? 하면서 고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벌점 줬다고 고소를 당해요? 네. 아니 근데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그렇게 막대하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는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불이익을 줄까봐 괜히 조심스러워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뭐 없다. 가진 무기가 없다. 만약 불이익 주면 또 고소해야지. 또 교육청에 민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이익이라는 게 뭐 그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이 교육 차원에서 네. 뭐 벌점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나무란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그거에 뭐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훈육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의도를 가지고 그 친구 그 학생만 예를 들면 뭐 차별을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뭐 이런 거는 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될 그 수 학부모 있지만. 입장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 차원이라고 근데 그 구분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닌가요? 네, 실제로 법원도 그 정의를 명확하게 두진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는 말은 명확하게 둘 수 없다. 네. 사안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게 입장인 겁니다. 교실에서 배제할 수도 없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너는 좀 나가서 있어.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너 나가서 복도에 손 들고 있어. 네. 사실 그게 일종의 교육학 용어로는 타임아웃이라고 해서 원래 교육학에 있는 개념입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그쵸.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타임아웃도 아동학대라고 본 판례들이 있어요. 그건 나도 물론 그런 사례들에서는 막 한 15분 이상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판례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15분은 되고 14분은 안 되냐? 이런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타임아웃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아이를 잠시 어쨌든 뭐 감정적으로 애가 흥분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좀 쿨다운 시키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또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교권 그러니까 다른 아이 학습권을 또 침해하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아이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네. 그렇게라도 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못한다 이거죠. 네, 왜냐면 1분만 잠깐 격리를 시켰다가도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하루 종일 세워놨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원래 좀 이렇게 과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부모님 수 관심 있죠. 받으려고. 예.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부들부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예 문제의 소지를 안 만들려고 하시죠. 근데 일부 이제 학부모나 이제 학생들이 또 과한 리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디든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 폭력이 학생들에 의한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꼭 이제 지금 그런 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최근에 있는데. 아주 전체 3주에 달하는 엄청난 폭행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물론 이제 그 학생은 약간 뭐 경계성 지능에 조금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학생이 몸무게도 한 60-70kg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여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도저히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또 나 역시 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한테 뭐 꽤 오랜 시간을 굉장히 많은 폭행을 이제 당하신 건데 지속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소리 지르고 그냥 뭐 던지고 요 정도였다가 이번에 폭행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에요. 묘사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조사가 좀 됐어요? 그 사안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네. 어제자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돼서 그 학생의 전학 처분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도가 됐으니까 그 정도 나온 거죠. 사실 이런 일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겪은 선생님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교사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창피한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부터 이런 일 당하기 자랑이냐.
이런 생각이 드셔서 차마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이번 분은 언론에 나와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것뿐이죠. 네. 실제로 그리고 뭐 무슨 애들이 찍은 영상 같은 거 봐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막 지들끼리 뭐 놀기도 하고 선생님 옆에 가서 막 어깨 동무하고 와 이런 영상이 막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해도 아이들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네. 선생님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적으로는 있긴 해요.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이제 선도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일반 징계 절차로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건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선생님 개인이 그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훈육 방법은 지금 거의 다 뺏긴 상태인 겁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습니까? 이제 외국 사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담임 선생님이 훈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바로 딘이라고 하는 생활지도 교사한테 보내버립니다. 딘. 네, 그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처럼 학주. 네,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학주는 학생 주임 선생님도 담임반이 있고 그냥 업무 중에 하나를 과외 업무죠. 네, 그냥 과외 업무를 맞아, 하시는 그분은 것뿐이잖아요. 그것만 전담하죠. 근데 D는 원래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따로 전담을 하고 그분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실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 볼 일이 없잖아요. 아 그럼 딘을 부르면 이제 그 애 데려가서 이제 나름의 어떤 교육을 네. 하시고 뭐 그것도 괜찮네요. 분리시키고. 네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아이들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면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아마 담임 선생님과 그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도 많이 상당히 좀 줄어들 줄어들 겁니다. 텐데 네, 네. 왜냐면 이제 딘이 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또 글로 넘겼다고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누가 딘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딘한테 넘겼다고 또. 이 상황에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아 근데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을까? 근데 제가 소년법 사건도 많이 하는데 저도 피부로 느껴요. 자기 아이가 죄를 짓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난리를 치시거든요. 아니 그게 결국 자기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 네, 자녀한테 폭행을 당하고 오신 부모님이 계셔도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그 아이 처벌받을까 봐. 그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네. 아휴. 요즘 또 부모 폭행이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막 분노 조절을 못하고. 내 주변에도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 있는데 네. 진짜요? 아들이 엄마를 좀 물리적으로 하는. 오히려 그게 더 쉬쉬해서 아마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쉬쉬하는 게 애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소문나면 또 아이 인생에 악영향을 줄까봐. 아니 뭐 어떻게 악영향을 원하는 거야? 어떤 하여튼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D인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주임 등에 하여튼 그것만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어서 아이들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담임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담임 제도. 이 담임 선생님이란 그 직책이 뭐냐면 이제 교과 외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그렇게 뭐 그래야지 사실 공부를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담임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담임 안 하려고 하겠네요. 선생님들이 담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 실제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전체 담임 중에서 뭐 일정 부분 이상 기간제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를 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고교에서는 담임 10명 중 3명이 기간제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선생님들한테도 좀 실망인데 자기들이 힘드니까 기간제 교사한테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기피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학교에는 항상 이렇게 공석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석 자리를 이제 기간제 교사를 구인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시다가 힘들면 병가를 들어가게 되시잖아요. 그럼 그 병가 자리를 또 기간제 교원이 채우게 되고 그런 구조인 겁니다. 기간제 교사는 또 교원 사회에서도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약자죠. 네네. 아이들이 또 기간제 교사라고 또 더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원래 학교에서는 기간제인지 아닌지 절대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않는데 또 어떻게 알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더라? 그 드라마 있었잖아. 기간제 교사로 나와가지고. 네, 블랙 뭐 나왔던 있었잖아. 서현진 씨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현장도 보시고 또 법적인 구제나 뭐 이런 소송을 대행하시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걸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그죠? 또 이 학교 교육, 공교육에 우리 뭐 사교육 문제들도 뭐 심각합니다만 공교육이 바로 서야 지식의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인격체로서 아이들의 훈육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포기되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 미래나 우리 경제도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좀 학부모님들이 각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학부모. 네,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네. 부정적인 감정을 겪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는 사회로 나가기 전에 가르침을 받는 곳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실패하는 감정, 부정당하는 감정 겪어봐야죠. 당연하죠. 네. 사회 나가면 늘 부정당할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정말 참을 수 없어 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를 겪어야 아이한테 도움이 좀 된다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학부모님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선량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결국에는 방임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정신적으로 좀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교육 정책적으로는 일단 선생님들을 민원에서 좀 분리를 시키고 일단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전담하는 교원을 학교마다 배치를 일단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인력 충원이나 교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민원부터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자기 개인 번호로 민원인과 연락을 주고받겠어요. 아, 그냥 민원 창구가 따로 있죠? 네, 따로 있죠. 그리고 그 업무 시간에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개인 전화로 막 밤낮 없이 새벽 없이 연락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옆에 애가 뭐 연필 빌려가는데 안 돌려줘요.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주말에 학부모 입장에 주말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막 네. 항의하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심지어는 그건 인권 문제인데. 네. 그 미혼 여선생님인데 주말에 뭐 이렇게 남자친구랑 갈 때 어디 데이트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학부모가 봤나 봐.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게 저 연애하시는 거 아이들 교육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아시랑 무슨 얘기야. 선생님들 인스타그램도 감시를 하시면서 팔로우 목록을 지우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무슨? 그건 실제로 좀- 이번에 돌아가신 선생님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추모하시는 분위기로 카톡을 프사를 이렇게 검정 리본으로 많이 바꾸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내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리시라고. 그 추모도 제대로 못한다 네. 이거죠.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 카톡 프사가 뭘로 돼 있든. 그러니까 이 교사분들이 결국은 뭐 권위적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교대 입결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등급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수능 등급이. 수능 등급이.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의 질 저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공교육 시스템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교사 질이 굉장히 높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갔어. 그래서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되고 저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피 직업이 되어버릴 거라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내려갈지 결국 피해는 또 학생들이 보겠죠. 예전에는 진짜 교대나 뭐 이렇게 사범대 가는 게 굉장히 또 아주 쉽지 않았는데 네네. 요즘은 그보다 훨씬 네네. 아마 낮아진 모양이군요. 물론 이제 학생 수도 점점 이제 줄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 한 반의 숫자가 이렇게 뭐 15명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근데 30명이 있거나 50명이 있고 예전 교육 방식이 가능한 게 더 편하지. 지금 뭐 3명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방식은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요. 뭐 정책적으로도 잘 쉽지가 않을 거고 일단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공교육에. 네, 네. 물론 그 밑에 이제 유치원도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면 갈수록 더 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가 참 지금 문제입니까? 이게 양상이 좀 다른데요. 네.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유독 좀 그러세요. 과보하시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또 이제 애들이 문제죠. 선생님 우습게 알고. 네. 선생님들도 애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식으셨겠다, 그죠? 네, 아무래도 지치고 애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상황이 되면. 특히 막 녹음기를 하루 종일 아이 가방에 넣어서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시간이 녹음기를? 네,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1년치 녹음을 다 한 다음에 막 들어요. 집에 들으신 다음에 그 중에 문제되는 발언을 찾아서 신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본인 아이가 이렇게 피해 보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도 걱정돼서. 미리 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상담 전화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 녹음기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도 전화 많이 오시고 녹음기 발견했다고. 네. 야 이게 녹음기가 흔하다네. 지금 저 채팅 보니까 녹음기 저 들려보내는 애들이 많대요. 나는 그 녹음 기능 있잖아. 녹음 그 법 있잖아. 우리는 지금 그 아이폰에는 지금 녹음 기능이 없잖아요. 통화 중 녹음. 통화 중 녹음.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제3자에 대한 녹취나 녹음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유포하는 애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는 좀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보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도 한 게 초등학생이 본인이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 거고 어머니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누가 그거를 처벌하냔 말이에요. 고소도 하기도 어렵고. 애 걱정돼서 이렇게 했다는데 뭐 왜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것도 피해는요 다른 아이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애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되죠. 화장실 가는 거 다 녹음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로 또 학폭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녹음 사실이라는 여기 왜냐면 이 시간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세요. 네. 왜냐면 이제 다 출근 학교 등교시키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야, 참 마땅한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없네요. 그죠 지금 인력 증원 외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안 된 게 휴대전화를 직접 공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실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못 갖고 선생님 휴대전화를 학부모들이 모르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사실 거의 모든 문제의 발단들이 휴대폰에서부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찍고. 그 영화 보면 막 선생님 뭐 30명이 다 들고 있잖아. 네. 그 무슨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강의실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갈 때 이런 통신 기기를 입구 앞에다 놓고 다 꽂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아침에 걷었어요. 근데 또 인권 조례로 그 인권이잖아. 학생의 휴대폰을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인권 침해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동의할 수 없는데, 네. 뭘 위한 인권인 거예요 이게? 사실 수업 방해 행위잖아요. 뭐 전화가 울릴 수도 있고 아이들 막 게임하고 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당연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왜 인권 침해라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그 뺏어서 뭐 압수 이런 거 당연히 안 될 거고.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또 고소한다고 하실 거고. 네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학교의 입장과 선생님의 입장이 좀 다르죠 또. 네. 학교는 문제만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학교. 관리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르죠. 민원에 좀 민감하시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도 있으시고 또 본인이 책임지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 징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덮고. 예, 그냥 선생님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신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은 일단은 선생님과 민원인을 분리하는 거. 네. 지금도 공개를 안 하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 네, 근데 그건 약간 학교장 선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는 공개하시라 막 이렇게 한 교장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교사의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예 원천적인. 아니, 휴대폰 공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얘네 SNS 뭐 페북 이게 다 알 수 있잖아. 그럼 거기에 패매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법으로 예를 들면 업무 시간 이외에 선생님과의 사적인 컨택은 그러니까 그거는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잘하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준 비공개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알아도 못하게. 알아도 못하게 해야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을 좀 주는 걸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민원을 하거나 뭐 빨리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전담 창구를 만들든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런 방법이 당장은 할 수 있는 일단은 방법이겠군요. 가능한 방법들. 그런 거 정도부터 일단 해놓고 워낙 지금 이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러세요. 그 이후에 좀 근본적인 대책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채널인데 요즘에 이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해서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학부형들이 다 이제 우리 정프로 같은 마인드면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데 여기도 너무 방치하는. 결국 교육이란 게 뭡니까? 애들이 혼자 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좌절도 많이 좀 겪어보고 해야 되는데. 네. 그래요. 자, 여튼 우리 변호사님 또 애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민랑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